아이고, 근데도 좀 많이 쉬어야 되겠다고요. 너무 제가 일을 갖다 많이 한꺼번에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번아웃 되거든요. 아유, 쉬셔야 되는데. 바쁠, 좀 잘 쉬었습니다. 아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또 두 분, 좀 또 오시겠죠? 예. 예. 어, 제가 좀 그 몸이 아프 보니까 계속 좀 열이 나면서 땀이 막 나서 좀 닦아야 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식어가지고 이제 괜찮은데, 예,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게, 일단 우리 전체의 어떤 강의 맥락이 주제가 경제학 모델 안에 이게 이 그 주체적 행위자를 이제 투입하는 그게 과제가 되겠죠. 이제 그러려니까 저번 시간까지 배운 게 이제 뭡니까? 이게 경제학의 자연과학적 기반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경제학이라는 것은 주로 이 물리학, 고전 물리학에 따라서 그 위에 경제학이 서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비주류 경제학은 이게 공통적으로 진화 생물학을 기반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 그 진화 생물학 하면은 소셜 다윈니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만한 여러 가지 사조들이 많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허버트 스펜서 같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고, 그거는 지금 소셜 다윈니즘은 사실은 그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학 안에서 이게 지금 진화론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어, 경제학을 완전히 진화 생물학으로 환원시켜버리는 그런 그 방법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경제학도 자연과학적 기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그 자연과학으로 환원시키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자연과학에 그냥 리덕션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진학과 경제학도 고전 물리학에 완전히 환원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사회가 없어지고 인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와 똑같이 지금 비주류 경제학인 제도 경제학이라든지 포스트 케인지아는 대표적으로 다 진화 생물학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걸 이제 그 신자유주의의 어떤 지금 진화 경제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자유주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진화 생물학을 경제학에 환원시켜 버리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비주류 경제학은 경제학입니다. 자연과학은 자연과학이에요. 이것이 경제학이 자연과학 위에 서 있다는 것이지 경제학을 자연과학으로 환원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이제 환원이냐, 즉, 서로 긴장 관계에 있는 거죠. 긴장 관계에 이제 드는데, 이걸 간단하게 생물학으로 환원시켜 버렸을 때는 아주 그야말로 그 재난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생물학을 적용시켰을 때 그냥 그 비주류 경제학이 약육강식의 그 자연 상태를 미화하는 그런 경제학으로 전락하고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데 경계하는 선의 단어가 뭐냐면 환원시킬 거냐 아니냐 이게 리덕션.
절대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제학은 반드시 어떤 경제학도 자연과학과 분리되어 있는 경제학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경제학이나 비주류 경제학은 이 자연과학적 기반 위에 서 있으면서도 그러나 자연과학으로 환원시키지 않는다. 경제학과 자연과학은 항상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어떤 상호작용하는 것이지 하나가 하나로 이렇게 환원되지 않는다는 거죠. 환원시키버린 그 결과는 굉장히 재단적인 결과를 낳는다. 즉,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소셜 다윈이즘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짚어드린 이유는 이 비주류 경제학이 자연과학적 기반 위에 서 있을 때 진화생물학 위에 서 있다고 할 때 굉장히 어떤 위험한 어떤 뭐랄까 이 잡두날 위에서 우리가 춤추는 무당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편안하게 그냥 싹 생물학으로 편안하게 그냥 경제학으로 이렇게 해서는 자연과학 없는 경제학은 있죠. 이거는 그야말로 사상누각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 사회 자체도 자연에 서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철학도 있죠. 오늘 또 이제 실존 철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 철학들이 뭐냐면 자연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들이 신학과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강의에서는 이 실존 철학마저도 자연과학으로 미세 조정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공리공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저는 볼 때 적어도 모든 것들이 자연과학 위에 서 있어야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경제학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자연과학으로 환원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소우주다, 우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인간만 제대로 알면 우주도 다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간을 아는 거, 우주론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처럼 이게 서로 좀 각자의 연구하는 분야가 다 있는 거죠. 경제학의 연구 분야가 따로 있고 사회학의 연구 분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존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항상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똑같이 진화생물학도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굉장히 의구심 내지는 좀 뭐랄까 두려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셜 다이비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과 함께 뭐랄까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냥 저는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진화생물학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비주류 경제학은 진화생물학에 서 있다고요. 그런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셜 다윈이즘의 어떤 트라우마들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양반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심해야지. 제가 아마 이제 정리가 안 되는데 하면 굉장히 두려워질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서 안심하시면서 진화생물학이 우리 비주류 경제학의 자연과학적 기반이 된다고 할 때는 그렇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환원시키면 안 된다. 그러나 기반 위에 서 있다. 이 정도. 진화생물학의 기반 위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제학이 그것으로 환원되면 결국 뭐가 됩니까? 경제학은 바로 동물들의 약육강식의 어떤 경쟁과 그 사회를 그냥
비화시키는 거, 묘사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경제학은 그런 자연과학의 어떤 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얘기들이에요. 사회의 얘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쪽으로 환원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이제 하시면 이해를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 진화생물학을 그 이제 우리가 기반으로 삼으면서 이제 하나의 그 징검다리를 얻어냈는데, 즉 경제학 안에 피와 살을 갖추고 있는 어떤 행위자, 살아있는 행위자가 이제 경제학 안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능론에서 본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행위자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행위자가 되지,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은 그 행위자라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자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본능,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건 우리가 수십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되었다는 것이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되겠죠. 어, 이게 이제 그 제 얘기를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제 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그 의색할 거예요. 이 뭐 진화론을 갖다가 이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를 했는데 원숭이한테 진화로부터 진화했다 하면은 기분도 안 좋고 할 건데, 일단 저는 그 과학자로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창조론자가 아니라 진화론자다. 저는 그렇게 일단 그렇게 믿고 있고, 진화론은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연적으로 진화 과정에서 이 본능들이 선택되고 이렇게 우리 DNA에 프로그램이 된다. 많이 확인을 해왔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기억을 하시면은 오늘 얘기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쉽게 될 겁니다. 자, 그 본능을 가진 행위자를 우리가 이제 부각시키는데, 요거는 진화생물학이 없으면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가 저번까지 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이 본능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본능적인 능력인데, 이 본능에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약간 똑같은 주체성이 나오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회사야.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된다. 주체성 아닙니까? 이 주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고유한 능력이 없이 어떻게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꾸 자연과학적 어떤 기반 없이 주체성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자연과학적 기반 위에서 지금 많은 것들을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철학자들이 뭐냐면 대부분이 인간의 어떤 도덕성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과학적 기반 없이 그냥 찔러대는 얘기들이 너무 많고 자신의 사변을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앞에서 계속 봤지만 그 어떤 입증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단지 그냥 찔러대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자연과학과 역사적 사료, 인류학적 그 어떤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체성이란 것도 사실은
철학에서 하는 얘기지만은 사실은 그 주체성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몸인데, 몸 주체인데, 그죠? 이 몸 주체가 어떤 능력도 없이 주체성을 가진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능력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쭉 주체성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많은 신경과학이라든지 신경생물학 저서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실제로 자연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주체성에 대해서 그 근거를 자연과학적으로 밝혀보려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철학자들이 저는 이런 책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거 없이 계속 그냥 하늘에 동동 떠 있는 그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체성도 결국은 자연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연과학적 기반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DNA의 프로그래밍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확인되고 있겠죠. 자, 이제 주체성 얘기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할게, 그러면 철학에서도 주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나 가장 이 철학 중에서도 인간의 주체적 같은 삶, 주체적 행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철학 사조가 뭐냐면 바로 실존 철학입니다. 실존 철학. 그래서 오늘 이제 실존 철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지금까지 연구 주제가 주체적 행위자였죠. 근데 딱 따지고 보니까 지금까지 뭘 해왔습니까? 이거 전부 자연과학적으로 우리 주체성, 능력을 입증해 왔죠. 그죠? 그다음에 인류학과 역사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 이런 주체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이제 지금까지 배운 그 자연과학적 기관과 철학을 결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존 철학이 이제 등장하는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이게 정말 제가 아마 이게 이거 공부하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 생에 이렇게 힘든 그 공부는 처음 해봤습니다. 진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까지 여러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쫙 멋지게 뭐랄까 정리를 했어요. 멋지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래 된 겁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 어려운 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그 주제와 관련시켜서. 그래서 한번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발품을 많이 들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도 듣고, 근데 여러분 인터넷 강의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는 경우 대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한두 강좌나 그 건지지, 그 외에는 전부 쓰레기들이 진짜 많아요. 인터넷 강좌.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시간 많이 버리고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어떤 강좌는 훌륭한 강좌도 있고, 그걸 갖다 토대로 해서 제가 또 다른 걸 많이 이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이제 겨우겨우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제가 아팠습니다.
공부하다 아픈 거 처음이에요, 진짜. 자, 이제 실존 철학이 어떻게 등장했느냐면요. 그 실존 철학이 등장하기 전에는 계몽 철학이었죠. 계몽 철학은 이성입니다. 인간의 어떤 가장 위대한 측면은 이성이죠, 그죠? 이치적으로 생각하는 성격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아우에 맞게 착착 이렇게 쫙쫙쫙 뭐 논리성, 합리성, 그다음에 계산성 이런 것들이 다 드는 게 이성의 범주에 들게 되겠죠. 자, 이런 이성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이제 서양 철학이 출발했는데 그게 계몽 철학이죠, 그죠? 17세기, 18세기부터 시작했죠. 이게 이제 19세기 이제 중반에 들었습니다. 한 1800, 한 5, 60년 되겠죠, 그죠? 들었으면서 이게 정점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성 철학이 이제 그 칸트에 이르렀으니까 그죠? 칸트니까 한 1780년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헤겔에 의해서 이제 그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8세기, 19세기 중반에 들어서 정점에 도달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현실적인 것은 그 이성을 통해서 그 현실적인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어진 모든 현실을 이성을 아니 우리 가능하게 하는 어떤 우리 인간의 그 능력들이 뭔가를 좀 보자고. 우리의 가장 익숙한 게 뭔가 이성이죠, 그죠?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다음에 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거리에 지금 또랑에 어떤 꼬마 어린이가 빠지려고 하고 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 칸트의 어떤 도덕성 원리에 따라 그렇지. 빠지면 죽지.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고로 내가 구하러 가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덥석 안아서 그 건져냅니까? 다 인간은 있죠. 많은 것들이 이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인과론, A이기 때문에 B이다. A이기 때문에 나는 B 한다.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의지라는 것은 A 없이 그냥 나는 B 하는 거예요. 의지. 나는 할 것이야. 이유야 어떻든 나는 내가 할 거야 하는 것이 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들이 이성을 통해서 현실을 갖다가 파악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의무도 여지없이 듣고 있지만 사실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이해한다고 할 때는 이게 상당히 한번 새겨서 다시 한번 더 되새겨서 들어야 할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B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밍밍해가지고 별로 감동이 없죠. 근데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하면은 그 B의 의미를 우리가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을 감성과 의지가 아니라 이성에 의지해서만 인생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 당시 19세기 중반까지의 그 서양 사상의 어떤 일반적인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감성적으로 얘기한다든지, 뭐 의지를 그 표명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또 어디 갔지? 왜 저리 사람이 이렇게 별 생각이 없노?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먹고 그래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의 흐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됩니다. 다녀왔습니다. 생각이 다양하겠죠. 그죠? 아니, 왜 이승에서 인간들이 움직이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시기에 이성에 대해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는 철학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죠. 이 철학자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삶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현실에 너무 이데하게 가야만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현실 안에 철학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속에서 철학을 해야 그 진정한 철학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삶의 철학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의 철학자들은 이성이란 것은 삶을 위해 기여하는 2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삶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성은 우리 삶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우리가 이성 철학에 이렇게 경도되고,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 등신 같은 놈들이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걸 누가 얘기한 건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철학자들이. 예? 그러니까 이 삶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이성이란 것은 정말로 별로 그렇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이 삶의 철학자들이 생각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철학이라는 것은 이성의 역할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이라고 하는 역동적인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 삶, 그 다음에 체험, 그 영어로는 체험, 그 독일 말로는 이게 에얼레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 체험 이런 뜻이 경험이 아니고 몸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것 체험이라고 독일에서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의 철학에서는 이제 체험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감성, 의지가 바로 우리 인간 행위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주체성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이성보다도 의지, 감성 이런 것들이 우리 주체성의 토대가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르트르 쇼펜하우, 그다음에 뭐 니체 알죠? 이 삶의 철학자죠. 그다음에 빌헬m 딜타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삶의 철학자들입니다. 자, 삶의 철학자라는 것은 뭔가 우리의 그 철학의 어떤 그 대상을 이제 공간으로 구분하면 저 이데아계가 있고 현실계가 있는데, 전통적인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이데아계만 이렇게 관심을 뒀다는 거죠. 진리는 바로 현실 저편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삶의 철학자들은 이데아가 무슨 이데아냐? 삶 속에 철학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쇼펜하우, 니체, 딜타이 이런 사람들인데,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존 철학도 이런 삶의 철학자들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고, 실존 철학도 삶을 대단히 중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제도경제학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철학적 기반이 있는데 실용주의 철학이 있어요. 프래그마티즘 철학이라고 있는데 미국에서 등장한 그 철학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삶의 철학과 아주 그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전통적인 그 서양 철학에 대한 비판은 이 삶의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관심을 가질 실존 철학자들한테도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제 이 뭐 에르케고, 야스퍼스, 하이데크, 사르트르, 메를봉티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하이데크, 사르트르, 케르케고르, 야스퍼스는 좀 익숙할 수 있는데 메를봉티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 들으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실존 철학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였고 오늘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실존의 문제를 철학의 주제로 했는데 그 실존이 뭐냐? 그게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데 그 실존이 이제 이게 바로 이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르봉티 나중에 이제 나오는 그 알베르 까뮤도 나올 거예요. 사람마다 이 실존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분명하게 이제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적어도 무엇보다는 더 중요하다. 본질. 즉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에게는 형이상학적인 어떤 본질이 있다고 봤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까지 본 뭐 본성 이런 얘기 있었죠. 이 본질이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본능과 다른 것은 그건 형이상학적인 것이고 우리는 자연과학적인 것이고 이게 다른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구분이 될 텐데 어쨌든 그 전통적인 철학자들은 인간에게는 어떤 우리에 대한 선택과 관계없이 이렇게 신이 내린 어떤 본질이 본 거예요. 본질. 근데 그 실존 철학자들은 뭐라 하면 본질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실제 지금 살고 있는 삶, 실존이 더 중요한 것이고 본질은 우리의 실존의 어떤 행동에서 만들어지는 것일 뿐이지 원래부터 본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즉 본질보다 실존이 먼저 있고 실존에 의해서 그 본질은 그냥 만들어질 뿐이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존재하는 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질 뿐이지 원래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주체성이 강한지 알겠죠, 그죠? 삶을 나의 본질을 내가 만들 것이다. 이 의지가 꽉 들이댄 게 바로 실존 철학의 어떤 사상들이 되겠죠. 좀 더 이제 있다 보면 분명해질 겁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존 철학이라고 할 때 실존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일단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적어도 실존 철학자들은 본질보다 실존을 더 앞세운다. 즉 본질은 후순위에 간다는 의미에서의 실존.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존 철학자들은 바로 실존의 문제를 이제 철학의 주제로 삼는데 인간은 이 구체적 상황 속으로 내던져졌다거든. 그게 뭐라고 부릅니까? 피투적 존재라고. 네? 던져진 존재.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냥 던져진 거예요. 나 이유도 없이 그냥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온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이 나라의 어떤 그 국가의 역사와 사명을 짊어지고 이렇게 나오고
신의 어떤 뭔가를 갖다 사명을 우리가 어떤 받아가지고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게 던져진 존재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던져졌다. 그게 이제 실존 철학자들의 우리 삶의 어떤 시초에 대한 어떤 관점이죠. 그냥 우리는 던져진 존재, 피투적 존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삶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 삶에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의미를 준 것도 없어요. 결국 뭡니까?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거 다 뭡니까? 내 책임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질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원래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이해되죠, 그죠? 피추적 존재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니까 우리의 이 사람들이 어떤 실존이 이제 뭔지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사르트르에게서 실존이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저렇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누가 나에게 어떤 지침을 준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뭡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사르트르가 볼 때는. 뭐든지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에게 자유란 것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힘이에요. 자유란 것. 자, 이제 그럼 조금 더 이제 실존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독하게 스스로 이걸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까지 스스로 져야 되는 이게 실존하는 거죠. 자기 삶을 자기가 이게 만들어 나가는 강력한 주체성에 의해서 이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실존 철학을 여기다 가져오지 않으면은 우리 주체성 개념을 다른 철학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지 우리가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체성이 아니라 여기서는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결정해서 그와 함께 삶을 스스로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것인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단에 대한 책임도 내가 스스로 져야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바로 사르트르에게는 실존입니다. 실존적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결단하는 삶이죠. 네. 하나씩 이렇게 이제 축적해 나가면은 조금 더 이제 실존의 의미에 가까워질 겁니다. 자, 일단 실존에서는 적어도 사르트르에게는 뭡니까? 결단과 자유, 그다음에 자율, 자기 책임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그것은 실존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 스스로 결단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내가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즉 나의 본질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질은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다? 실존이 우선이에요. 내가 결단하는 거. 이 자체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에서 내 본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공통의 본질이 아니라 각자의 본질을 각자 선택하는 것이라. 이게 실존 철학의 에센스가 됩니다. 강력한 어떤 메시지고 우리에게 상당히 어떤
떨림을 주는 그런 철학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실존 철학은 인간의 실존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인간의 실존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 아까 뭡니까? 실존이라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 것인가? 이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스스로 이렇게 결단하고, 그다음에 나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고 주인이 되면서 그에 대해 책임까지 지고, 이 무거운 멍에를, 자유는 우리 멍에가 되는 거예요. 이 멍에를 이제 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실존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의 본질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조건 속에서 이렇게 가능할까? 연구하는 것이 이제 실존 철학자들이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은 어떤 이론적인 지식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자, 전통 철학자들은 뭔가 가능한 현실에서 벗어나가지고 추상적인 조건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조건이 있는 것이 그걸 더 봐야지 왜 자꾸 외면하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무슨 철학이 되면 그래가지고 무슨 실존이 가능하냐. 좀 더 맞는 말 같죠, 그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상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완 선생님의 지금 구체적인 것들 삶의 조건들 이걸 봐야지. 이게 뭐 이순신 장군이 살던 그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바라보자. 그러니까 현실에서 눈을 떼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자. 이런 것이 이제 실존 철학의 중요한 그 관점이 되겠죠. 이런 관점들은 이제 앞에서 본 삶의 철학자한테도 이제 함께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공통적 관심사는 인간의 자유입니다. 인간의 개인의 자유야말로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자유를 누리는 이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야 할 목적은 바로 자기 고유의 삶이죠. 타인의 삶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자기만의 고유의 삶이고, 이 고유의 삶이란 것은 바로 뭘 통했습니까? 자유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자유를 통해서만 바로 나 자신의 고유한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의 간섭 없이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그래서 나의 고유성을 갖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자유롭지 않으면 이런 고유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인간의 주체성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오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도 뒤도 옆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어떤 그 독고다이로 그냥 살아가는 게 이제 주체성인가?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우리 인간은 세계 내 존재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철학자들은 인간을 세계 밖에 있는 존재라서 봤어요. 세계와 관련 없이 그냥 보편적인 어떤 그다음 인간이란 이런 것이야 하면서 보편성의 강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세계 속에 발을 디디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계 내 존재. 결국 우리가
주체성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아까 삶을 중시한다고 그러죠. 그와 똑같이 세계 내 존재, 세계 내 존재. 여기에 이제 어떤 출발점이 되는데 세계 내 존재라는 것은 뭐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사회적 존재라는 뜻이죠. 즉 개인처럼 이렇게 어떤 타인과 고립되어 있어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자연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과 얽혀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가 바로 세계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그래서 즉 모두 인간의 환경으로서 존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환경이죠. 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의 행동 방식을 선택하는 능력을 행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 방식을 선택하는 그런 능력을 행사를 해야 하면서 살기 때문에 특히 사람을 특별한 관심 대상으로 주목을 합니다. 즉 이렇게 하면 뭐 또 별로 감동이 없는 얘기가 같죠. 즉 어떤 사물과 자연이 아니라 사람을 좀 더 중요한 어떤 연구 대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을 하는 것이 또 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 얘기가 이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좀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실존주의가 사실은 두 가지 계통이 있습니다. 요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그 다른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계통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강조한 의지 있죠. 인간은 의지 소유자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는, 즉, 의지의 소유자로서의 인간, 그리고 자발적 행위자로서의 인간을 강조하는 윤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가 있고, 이걸 이제 윤리의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인간은 어떤 윤리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실천한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실존주의를 연구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볼 메르르 뽕띠 같은 사람인데, 이런 의지적인 어떤 관점에서 실존책을 연구하지 않고 오히려 인생론, 의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인생론에 주목을 하는 그런 실존 철학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는 윤리의지주의라면은 지금 얘기한 것은 인식론적 실존주의 철학자가 되겠죠. 이걸 왜 이제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뭡니까? 요게 바로 우리 주체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이제 들어만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의미 있는 단어가 될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실존주의 철학의 특징들에서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실존주의 철학의 또 한 가지 성격이 뭐냐면 이 데카르트는 뭐냐면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적 관점에 서 있죠. 이런 이원론을 비판하고 있는 반데카르트주의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그 이원론이라는 것은 물질과
정신, 주체와 객체, 뭐 등등이 뭐 하는 것 전부 분리시킵니다. 이원화시키는 거죠. 그게 다 플라톤 철학에서 나왔거든요. 플라톤 철학은 뭡니까? 이데아계와 현실계를 분리시켜버렸고요.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게 천당지옥으로 지금 다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육체 영혼이 다 플라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그 뭡니까? 과학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분명하게 얘기했죠. 서양 철학은 바로 플라톤의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로 플라톤의 생각들이 전부 이 서양 철학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원론이죠. 즉, 현실계와 그 이데아계를 구분하는 그 어떤 이분법이 데카르트에게까지 적용이 이어져 가지고 정신과 육체까지도 이제 분리하는 거죠. 육체 따로 있고 정신 따로 있고, 정신이 이렇게 육체가 썩으면 정신 홀홀 날아가지고 영혼에 대해서 하늘나라 올라간다.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게 다 거기서 플라톤에서 나온 겁니다. 그 기독교 철학도 다 플라톤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 플라톤보다 더 동생 아닙니까? 그렇죠?